여러분, 오늘은 러시아의 정유소가 러시아 와일드베리 창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곳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일은 어렵지만 러시아에서의 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당신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국 러시아의 시민으로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샤르를 위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의 시선으로 전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지지하는 멍청이들에게 말합니다. SMOD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전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죽으세요. 방금 미사일이 제 아이 유치원 위로 날아갔습니다. 먼저 미사일 경보가 울렸고 제 아이는 그 사이렌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 아이가 미사일 위협이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미 싫고 여기서 멈칫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딸이 앞으로 안전한 에스토니아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스토니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을 뽑을 것입니다. 제 아이를 위해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정치인을 뽑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뽑은 정치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번에는 바르게 투표할 것이고 이 민주적 절차를 신뢰하며 인내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저의 의무입니다. 이 어머니도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당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여성은 분명히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을 것입니다.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취재진이 물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나라 지도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나라의 안녕에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아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독재가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거리로 나가 맞서 싸운다면 혁명과 권력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잔혹한 독재 정권들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녀는 혼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싫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 가기 전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낮게 날아갔습니다. 그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나 우리 아이들을 죽이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놀랐고 아이는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작은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니라 미사일 소리라는 걸 아이가 알아챘습니다. 그는 유치원 밖 계단으로 달려가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를 그라고 부르며 이 남자아이가 차르를 위해 죽도록 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유치원에서도 SV나 참전 용사들이 무기를 보여주고 전선에서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러시아 보병이 제로라인에서 약 30초 정도만 생존한다는 통계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통계죠. 그래서 러시아는 어릴 때부터 국민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 전선에서 고작 30초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없으면 더 짧게 살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 그게 미래입니다. 그녀는 그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죠. 20년 동안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고 말하지 않은 대가가 뭔지 보세요. 이게 바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나라를 돌보고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요. 와일드베리스에 가자. 분명히 너랑 나 둘 다 주말까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우리에겐 제대로 된 불이 좀 필요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지도를 보여줄게.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색상 배치가 표시된 지도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야. 빨간색 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잿더미가 된 곳을 의미해. 노란색은 손상됐지만 아직 운영 중인 곳이야. 아마도 절반 정도만 가동 중일 거야. 그리고 초록색은 아직 손대지 않은 곳이야. 보다시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반드시 하게 될 거야. 전체적으로 와일드베리스 창고 용량의 22%가 완전히 파괴됐어. 그래서 우린 그 숫자를 50까지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와일드베리스, 타티아나 킴, 그리고 그의 도둑무리가
모든 창고가 불탈 걸 알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그들은 꽤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오늘은 16번째 창고가 불타고 있어. 여기는 툴라야. 나 자신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알죠? 나 자신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러시아인이야. 거기에 우리 물건이 많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창고가 불타고 있을 때 왜 물건을 꺼내지 않았냐고 물어볼 거야? 친애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일드베리스는 예전에도 지금도 창고에서 자신의 물건을 빼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지 않은 창고에서도 물건을 빼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괜찮아요. 와일드베리스 경영진이 전체 물류 허브에서 물품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 후 드론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보석이나 전자제품과 같은 귀중품에 해당됩니다. 공격받지 않은 회사 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격이 계속된다면 파괴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의 와일드베리스 창고에는 맥북, 아이패드, 보석류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야나킴과 그의 일당이 결국 특정 인물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모든 물건을 훔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물품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어떤 시장에서든 팔 것입니다. 그들은 리셀러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체들과 회사들은 와일드베리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들의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는 주문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 소규모 사업체들의 재고를 그냥 훔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와일드베리 전체 창고 시스템이 로버트 마드자르 프로브디 때문에 망가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지도자 로버트 마드자르 프로브디는 마지막 와일드베리 창고까지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티아나 킴과 그의 도둑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를 우리와 함께 끌어내리자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비열한 모습입니다. 특정 창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가장 최근이자 가장 큰 공격은 8월 5일 알렉신 와일드베리 창고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주 수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반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기 기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연기는 우주에서도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6월 23일, 24일 하지에 가장 큰 불을 피웁니다. 모두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불을 뛰어넘습니다. 우린 파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일이에요. 러시아는 늘 하지 같고 어디나 불이 있습니다. 근육 기억 때문에 저는 이런 불 가까이에 가면 아마 뛰어넘으려 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위험하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항상 이런 큰 불 파티가 열립니다. 이건 멀리서 본 같은 알렉신 창고입니다. 정말 장관이죠. 물론 와일드베리스 빙고도 보여드려야겠죠. 곧 위에서 십자나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빠진 건 부코프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애하는 브로디가 빙고를 완성하고 싶다면 다음 목표가 뭔지 알겠죠? 그걸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와일드베리스는 물론 가장 큰 배송회사이자 창고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라이벌인 오존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오존은 더 작아요. 꽤 많이 작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이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큰 라이벌이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며 완전히 겁에 질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오존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 제품을 배송했지만 오늘은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고 하네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크림반도로 배송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배송을 안 하면 FSB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셈이 드니까요. FSB가 두려워서 크림반도에 배송을 했지만 이제 라이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FSB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과 러시아 회사가 FSB보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마티아라 브로디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정유시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자리를 떠난 러시아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벌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처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특징은 당신에게 가치관을 가르치거나
습관이나 규율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위를 빼앗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러시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건 소련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일종의 계급,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 건드릴 수 없는 자, 인간 이하의 존재, 비투크라고 불립니다. 그들과는 대화, 접촉, 상호작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 계급에 속하면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군대에도 도입되었고 이 계급은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되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 남성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특정인을 처벌할 때 그 과정을 촬영해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모두가 복무 거부자, 500 등 탈영병이나 이탈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드레스를 입히고 딜도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러시아식입니다. 이 처벌은 가치관을 다시 세우거나 규율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성을 빼앗고 가장 낮은 계급의 카스트 제도에 집어넣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러시아 감옥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회는 러시아 감옥의 반영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감옥이 사회를 반영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전체 사회가 감옥 문화를 받아들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최하층 계급, 즉 불가촉 천민 또는 피트라고 부르는 계급으로의 입문입니다. 정유소는 어떻습니까? 이미 몇 달 전에 시작된 연료 부족 사태는 모스크바가 다른 나라에서 매달 약 4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제품들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한 정유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러시아의 매우 비싼 가격에 다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독점적인 결정이네요. 이거 참 좋군요. 모스크바는 한 달에 약 400톤의 휘발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를 완화했습니다. 21만 2천 톤은 벨라루스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은 모로코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서 비싼 제품을 러시아에 다시 팔았습니다. 연료 위기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특정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주유소 줄은 1km 이상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줄로 1km의 트럭이나 자동차가 몇 대나 들어갈까요? 앞뒤로 딱 붙어서요. 저는 미국의 큰 트럭이나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러시아 차들을 말하는 겁니다. 몇 대나 될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비유였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연료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크라스노다르의 한 블로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소치에는 2주 안에 휘발유 상황이 모두 해결될 거라고 소리치던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도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크라스노다르 블로거입니다.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휘발유 상황이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오히려 좋은 시절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겁니다. 볼고그라드에는 이미 휘발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준비하세요. 휘발유를 비축할 기회가 있다면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역사상 모든 줄서기, 은행 대란은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비축하라고 가능한 한 돈을 전부 인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행이든 법적으로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면 전 세계 어떤 은행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선다면 전 세계 어떤 주유소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줄을 서면 기름이 곧 남지 않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행동 촉구 움직임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헝거게임이 시작되고 있네요. 저는 헝거게임 책과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러시아에서 열릴 헝거게임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정 정유시설 타격은 어떨까요? 자, 8월 6일에 있었던 러시아의 가장 큰 정유시설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기 기둥이 거의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떠올리게 하지만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정유시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정말 엄청난 거대 시설입니다. 연간 정제 능력은 약 1,500만 톤의 원유, 하루에 약 30만 배럴을 매일 처리합니다. 생산품으로는 휘발유, 디젤 연료, 항공유, 등유, 제트 연료, 중유, 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 등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중부에 연료를 공급하며 민간과 군용 항공 모두에서 사용되는 항공유를 생산합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연료 유통망의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디젤과 제트 연료는 러시아군의 군수 및 항공작전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정유소가 불타고 있다면 러시아 군사작전과 항공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 가끔 제 채널에서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로슬라블 지역의 러시아 주지사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주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야로슬라블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 격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88대의 드론이 격추되었고 주지사에 따르면 사상자나 부상자는 없었지만 한 집에 불이 나고 창문과 유리가 날아갔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마치 그가 직접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서 유리가 날아갔습니다. 야로슬라블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거대한 연기 기둥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야로슬라블 지역의 주지사가 영웅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최대 공격을 막아냈고 공격을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그는 이 공격을 막아낸 결과로 이상하게도 지역 정유소가 폭발했고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현명한 정치인과 그의 강력한 멘토들을 위해 보고서가 대략 이런 식으로 준비됩니다. 결과는 바로 창밖에 있습니다. 네. 제가 코미디를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러시아 주지사들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봄과 여름에 러시아 정유소를 상대로 펼친 작전의 몇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의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으로 러시아는 1조 2천억 루블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거의 1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 용돈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러시아는 정유소를 유지하기 위해 24억 달러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보조금입니다. 6월에는 38억 달러, 5월에는 44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44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 국가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 돈 거의 150억 달러에 가까운 이 금액이 원래 군사비로 쓰일 돈이 이제는 정유소 유지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러시아 무기와 국가 예산에서 동시에 돈을 빼앗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멋진 한 주 보내셨길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푹 쉬시고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월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엉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꼭 다시 방문해주세요. subshark.com/아티러히에 방문하거나 결제 시 코드 ARTRHEA를 입력하면 subshark VPN 4개월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